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현대소설 수업을 맡게 된 이우재 선생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토끼 캐릭터가 있는데, 이름이 현타토끼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에 세웠던 많은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명 현타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힘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현타토끼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1964년 겨울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196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간략히 보고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중에서 발단과 전개 부분을 함께 봤었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에서 우리는 작품의 배경과 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은 1964년 서울의 겨울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나와 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무의미한 대화는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밤이란 근대화된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방황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전개 부분에서는 사내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내는 오늘 아내가 죽고 아내의 시체를 판 돈으로 4천 원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밤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960년대 서울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부분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교과서 236쪽 24번째 줄에 사내의 사연을 듣고 버거워하는 안과 나의 태도를 통해 타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7쪽 6번째 줄에 안의 시체를 병원에 판 장면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교환가치화되는 근대화의 쓸쓸한 현실을 볼 수 있었죠. 이어서 27번째 줄부터 이어지는 세 인물의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동들은 철저히 단절된 관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며 갈 데가 없는 장면을 통해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작가는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와 안과 산의 불편한 동행.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기부터 결말까지 서울 1964년 겨울에 남은 부분을 함께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먼저 중간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교과서 238쪽 11번째 줄부터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준다.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가서 불구경을 한다. 그곳에서 나와 아는 또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으로 던진다.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그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를 간청한다. 사내는 월부채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한다. 네, 교과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해서 제시했는데요. 사실 여기 부분이 이 작품의 위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내의 등장으로 시작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고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쪽 17번째 줄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뉜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네, 여관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갈 곳이 없어서 허전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써주세요. 갈 곳이 없어 허전하고 막막한 심정을 상징. 네, 이러한 심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러워합니다. 여관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인데 이 여관은 벽으로 나뉜 방들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관에서 어떻게 할까요? 읽어봅시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한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방을 어떻게 잡을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같은 방을 쓰자고 하고 아는 각 방을 쓰자고 합니다. 사내는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혼자 있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사내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내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사내는 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많이 지쳤죠?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죽었고 그런 아내의 시체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독함이죠. 책에 써주세요. 사내는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사내는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독하고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사내는 누구라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여관방에서 혼자 외롭게 소외되고 단절된 시간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내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이유는 써주세요.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움에 떨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외로움에 떨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는 단지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사내의 두렵고 절박한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는 야박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원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결국 이들은 나란히 붙은 방 3개의 각 방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표현합니다. 책에 정리해주세요. 다시 읽을게요. 이러한 장면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표현합니다. 비록 이들은 가까운 옆방에 있지만 서로의 소통은 여관의 벽에 가로막혀 단절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2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깐 볼까요? 아니, 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는 나의 제안과 사내의 중얼거림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데요. 피곤하긴 했나 봅니다. 근데 요점은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이 자신의 피곤함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아는 사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피곤하다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딱히 사내의 삶에 개입하면서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아내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니, 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아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길었죠?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아니, 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아니,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잘 읽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도 더 대안하기를 포기합니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원이 가져다 놓은 다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숙박계에다 거짓 정보를 씁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의 모교도 여기 복수고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복수고에 다녔었는데 집이 가수원동에 있어서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수원동 버스 정류장 주변에 껌이나 사탕이랑 같이 종교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 정상적인 종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날 학교에서 야자를 안 해서 집에 일찍 가는 길에 운이 나쁘게도 이분들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막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거절을 잘 못하고 당황을 해서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언제 끝나나 하고 그 자리에서 10분 넘게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명함 같은 걸 주더니 여기에다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거기다 제가 학생이니까 부모님 성함이랑 전화번호에 집 주소까지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막 손이 벌벌 떨렸지만 티내지 않고 아무 이름이랑 숫자를 쓰고 집 주소는 관저동에 있었던 한 태권도 학원 건물 주소로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안 쓰고 아무렇게나 적은 이유는 이 사람에게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노출함으로써 미래에 이 사람과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거짓말로 작성을 하면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작품 속의 나의 행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정보를 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예를 들면 사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근대화된 세상에선 개인의 노출을 꺼려하는 익명성, 책에 써주세요. 익명성이 현대인들에게 주로 드러납니다. 세 사람이 각자 방을 잡고 방에 들어가는 여기 부분까지가 작품의 절정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함과 동시에 결국 셋이 각 방을 쓰는 것으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실마리를 풀어내는 방향을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해피엔딩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말까지 읽어볼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결국 사내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과 나는 사내가 역시, 즉 생각했던 대로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미 둘은 사내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둘이 나누는 대화는 좀 슬픕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땅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다리를 옮겨 디디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뜨자는 말을 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죽음보다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책에 정리해 주세요.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드러낸다.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드러낸다. 정말 여실히 드러내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징이 있는 것만 같은 이 개미가 등장합니다. 이 개미는 뭘까요? 이 개미가 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개미가 붙잡으려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캥기는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사내입니다. 사내를 소외된 채로 죽게 놓아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인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내를 소외된 채로 죽게 놓아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나를 찝찝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나의 행동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감정은 아니고, 개미 정도의 크기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을 받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사내의 죽음을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여관을 나옵니다. 꼭 읽어볼까요?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여관을 나와서 사내의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놔두면 듣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사내의 죽음에 대한 두 사람의 소감입니다. 아는 사내를 혼자 둔 것이 자신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고 나는 사내가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둘 다 아까 사내가 역시 죽었다고 말했으면서 둘 다 사내가 죽을 걸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변명입니다. 사내의 죽음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사내를 귀찮아했던 안이 자신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됩니다. 안은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두려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는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나의 말 맞다나 이제 겨우 25살인데 늙어버린 것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갈수록, 즉,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노하우가 쌓입니다. 다시 말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무언가에 익숙해져 버린 듯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1964년 겨울에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권태로움에 사로잡혀 비인간적으로 거늘거버린 스스로의 모습이 두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절망과 권태에 사로잡혀 비인간적으로 거늘거버린 스스로의 모습이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절망과 권태에 사로잡혀 비인간적으로 거늘거버린 스스로의 모습이다.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잠깐 씁쓸해하던 나는 재미 많이 보세요 라는 딱딱한 인사와 함께 바로 헤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단절된 상태로 인간적인 유대감을 나누지 못합니다. 읽어볼게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단절된 상태로 인간적인 유대감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나는 버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보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소통과 유대를 갈망하던 사내의 등장으로 시작됐던 갈등은 결국 사내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결국 소통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현대인들이 겪는 인간 소외, 소통의 단절. 다시 읽겠습니다. 1960년대 현대인들이 겪는 인간 소외, 소통의 단절. 네, 잘 읽으셨나요? 소설은 어땠나요? 소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유쾌한 주제가 아니어서 읽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모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읽었으니 이제 끝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비록 이 작품은 1960년대의 사회를 담았지만 오늘날 2020년에 우리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